여러분이 아시는 울산은 아마 대단히 공업화가 진행된 울산일 겁니다. 그 공업화가 진행된 시기는 1960년대 초죠. 남구 매암동 납도마을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로 공업센터,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산단이 조성됩니다. 울산시 도시지역의 서남부에 가보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 공업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 같은 존재죠. 이게 지도상으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태화강이 흐르죠. 국가정원. 태화강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남쪽과 동쪽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공장들은 그 오른쪽에 있죠.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바람막이 기능을 기대해서 이 산 언덕 지역의 동쪽에 공단을 조성하고 서쪽에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화강 남쪽에 평지, 배후 주거단지의 한복판에 공업탑을 세우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울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울산은 주로 공업화 이전의 울산이었습니다.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거나 산이나 들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전근대의 울산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울산은 아마 대단히 공업화가 진행된 울산일 겁니다. 그 공업화가 진행된 시기는 1960년대 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사진들을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62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남구 매암동 납도마을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주요 내빈으로는 박정희 의장, 국가재건회의의 의장이었죠, 원래는.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대통령이 된 건데 그 당시는 의장이라 불렸습니다. 박정희 의장, 내각수반, 재경의원, 경제인사, 외교사절. 그래서 보시면은 삽도 푸고요. 기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로 공업센터,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산단이 조성됩니다. 이 울산공업센터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현재 울산공업센터가 조성된 곳은 이 오른쪽, 제가 동글동글 표시해 드리는 곳이고, 제가 지금 다 왼쪽, 한국 서해안 쪽에 동글동글 표시해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군산시 위쪽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쪽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이쪽에 공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됐었고, 신시가지 계획 등도, 계획도라든지 철도 계획도 나와서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도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공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서해안 쪽에 서천 비인공단이라 불렸는데요. 비인공단 건설을 중단시켜버리고 울산으로 옮겨버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 측에서는 충청남도 쪽에 거점을 둔 정치인이 김종필과 경상도 쪽에 거점을 둔 이후락 간의 갈등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편 저의 생각으로는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적국인 북한이나 중국에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제가 동남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포항, 울산부터 이 고흥, 순천, 여수까지 라인은 적국에서 멀고 아군인 미국이나 일본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로서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것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사이에 포항제철의 제2제철소를 원래 이 아산만, 서해안 쪽에 아산만에 지으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새로 들어선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가 올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그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수 북쪽에 있는 광양으로 제2제철소 입지를 확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이것도 동남권 쪽이죠. 동남 아군 측에 가깝고 적국이 먼. 이런 역학관계들이 공업센터라든지 제철소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보는 저의 관측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업단지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는 90년대 이후의 일인 거죠. 어쨌든 울산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울산 쪽에 62년 시점에 공업단지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기공식을 했던 곳이 매암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둬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지금 네이버 맵의 파노라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울산시 도시지역의 서남부에 가보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 공업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 같은 존재죠. 이게 지도상으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태화강이 흐르죠. 국가정원. 태화강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이고 다시 보시면 남쪽 지역에서 남쪽과 동쪽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공장들은 그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요. 온산병이라 불리는 한국판 미나마따병, 이따이병 같은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정부의 압력 등이 작용을 해서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온산병 논쟁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만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바람막이 기능을 기대해서 이 산 언덕 지역의 동쪽에 공단을 조성하고 서쪽에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화강 남쪽에 평지, 배후 주거단지의 한복판에 공업탑을 세우게 되었다. 보시면은 육각형입니다. 이 육각형은 훗날 안산이라든지 박정희 시대의 신도시에는 다 이 형태가 적용이 되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를 모델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공업의 상징인 볼트와 너트를 상징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동해남부선, 부산부터 해서 포항까지 올라가는 동해남부선이 원래는 이 남쪽 지역은 거의 통과를 해버리고 스루를 하고 태화강 북쪽의 중앙동 쪽을 통과했었습니다. 이곳 중앙동에 최초의 울산역이 있다가 살짝 옮겼다가 그 다음에 태화강역 자리가 울산역이 되죠. 제가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곳은 이 태화강역이었는데 울산역이라 불리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텅 비어가지고 아직 개발이 덜 됐던 상황이었어요. 한참 버스 타고 지나가니까 시내가 나타나더라 였던 겁니다. 이 태화강 위치를 보시면 공단을 만들고 바람막이용으로 설정한 언덕과 산, 그리고 그 너머에 주거단지가 있으면 딱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피하고 미래의 신도시가 될 지역에 열차역을 선점한 거죠. 그러면서 철도 라인도 펴고 동시에 원래 구도심 쪽으로 치우쳐 있던 철도를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공업시설들의 여러 가지 철도 시설들을 배치시킨 것이죠. 지금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철도 라인들이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철도선들입니다. 산업철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동해남부선이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오죠. 울산 신항 인입철도가 나오고 덕하역, 개운포역 쭉 다 가서 예전에 여기 이제 야음역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없어졌고 태화강역이 있고 옛날 야음역 주변에서 근처에서 철도역이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복구를 해보면 이게 예전 동해남부선입니다. 서생, 남창, 덕하, 달리에서 갈라져 나와서 야음에서 다시 한번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울산항역, 하나는 장생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었죠. 근데 이 중간, 이제 병영으로 가게 되는데 대략 달리 울산 병영 부분을 라인을 통째로 남쪽으로 옮긴 게 현재 철도 라인입니다. 산업철도용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울산항역 같은 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울산공업센터 개발 이후의 일인 거죠. 이 위치를 보시면 예전 달리 야음역이 있던 데에서 갈라져 나와서 여기 이렇게 울산항역이라고 돼 있는데 잘 보시면 다 칠을 해버렸죠. 음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군사시설만큼은 아니지만 이 울산 등의 산업시설도 국가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구글 지도를 봐야 되는 거죠. 울산항역으로 치면 검색이 안 돼요. 이게 일반인들이 검색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소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역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가보면 울산항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많이 놓치세요. 산업시설이라든지 조금만 나가면은 이런저런 식으로 초록색이 칠해져 있는 곳이 많은데, 그리고 주소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주소가 표시되지 않거나 시설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한국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장을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다 보면 한국 정부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어떤 거를 숨기고 있는가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울산항역 같은 산업철도역은 이렇게 국가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그런 기간 시설이구나라는 걸 지금 이런 검색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보면 영남파원이, 울산항 육부둔이, 한라공조 울산공장이니,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이니, 또는 KPX 케미칼 울산 등의 각종 중공업들이, 시설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에는 일본인들이 구한말부터 식민지 시기에 건너와서 만든 이주어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어진과 장생포였죠. 방어진은 이런 공업시설을 개발하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 이주어촌 형태를 남기고 있는 반면 이 산 아래쪽에 울산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있었던 장생포 마을은 현재 이주어촌으로서의 형태를 거의 남기고 있지 않고 주변 공단의 일종의 밥집 거리 같은 형태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래문화 특구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가보시면 꽤 실망하실 겁니다. 예전 식민지 때 건물 약간 그리고 신사터 정도 외에는 사방이 공업단지거든요. 저는 물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전 이주어촌의 풍경과 현대 한국의 공업시설이 시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해서 특히 저녁 무렵에 가서 공장에 불이 켜지는 그 야경 속에서 이 장생포를 걸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장생포 쪽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다 보니까 출장 오는 분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이런 숙소가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특집을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속에 있는 호텔들이 괜찮다라고. 여기에 제가 뭐 딱히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 동글동글 표시만 하겠습니다. 이런 호텔들이 평점을 보면은 평가가 좋습니다. 관광지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시끄럽고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술 마시고, 특히 저 일부 지역 가보면은 예전 분들은 방문 닫고 있는 걸 되게 답답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딱 올라가는 순간 방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다시 카운터로 내려와서 조용히 있으니까 딴 층 잡아달라고 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관광 옆에 있는 호텔들은 그런 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생포에 있는 호텔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하다. 그때 말씀드렸죠. 평점에 다 좋은데 관광지에서 가까웠으면 더 좋았을 걸, 주변에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평을 보시면 거기는 조용한 곳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장생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울산 지역은 공업화가 됩니다. 근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남구 매암동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암동 납도마을. 이 시점에는 아직 농촌, 어촌 마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매암동이라는 게 좀 얄궂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울산 태화강 남쪽 지역은 동해남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동쪽은 공업지대, 서쪽은 주거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옛날 야음역이 있던 근처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했어요. 신화예술인촌이라고 보이시죠? 딱 보시면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게 무언가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주지거나 특정한 마을들이에요. 특정한 성격을 띤 마을입니다. 그 옆에 가면은 뭔가 표시가 없는 게 있죠. 표시가 없는데 뭔가 집들이 널찍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지도로 보면은 한화석유사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지역이 있거나 공업지역이 있는 도시들을 볼 때는 지도를 몇 개를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체가 나오고 정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 야음지역은 왼쪽에는 한화석유라고 하는 회사의 사택단지가 있는 것이고, 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집들이 있네요. 이런 집들은 대체로 1960년대, 70년대 초기에 사택이 만들어질 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예전 형식의 집들이죠. 그리고 예전 집들이긴 한데 낡은 집은 아니고 보시면 주차도 할 수 있게 잘 공간이 되어 있고요. 녹지지대도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직원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사택단지들이 울산에서는 하나의 답사거리이자 볼거리이자 미래의 재건축 예정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장 현재 남아있는 오래된 사택 지역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할 것은 이 한화석유사택 옆에 있는 이 신화마을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답사를 다녀온 곳입니다. 신화마을이라는 지명, 약간 지명이 흥미롭죠. 미설러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니고 새로울 신에 화합할 화자를 써서 신화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이런저런 사진이 있고 한 게 벽화마을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신화마을 유래는 1960년대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면서 당시 매암동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집단 이주민 마을입니다. 신화라는 이름은 새롭게 정착한 마을로 서로 화목하게 잘 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암동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봤던 울산공업단지 기공식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매암동을 보겠습니다. 현재의 매암동은 요 장생포 북쪽, 아까 보셨던 울산항역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공식을 했던 거고, 그리고 현재 여기 살던 주민들은 현재의 동해선, 동해남부선 서쪽의 주거지역의 끄트머리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대략 3.3km 좀 넘네요. 그래서 답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마을의 전체 경관이 이렇고요. 굉장히 산비탈이 좀 심한데 만들어진 마을이었어요. 그 산 언덕쯤에서 바라보면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저 너머에 옛날 야음역도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울산에 일반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이제 거주지가 나타납니다. 그 동네의 직접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굴곡이 느껴지시죠? 제가 중턱에 찍은 거라서 완전히 끝까지 경사가 사진에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경사로들이 몇 번 겹쳐지면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산동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집들이 60년대 이주하면서 지은 집단 거주 시설들인 거죠. 새로 지은 집들도 있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집들로 보이는 것들로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 마을회관이 이렇게 신화예술인촌이라고 갤러리도 되어 있었는데요. 갤러리 위로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급한 경사 위에 이주단지가 만들어졌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촌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산동네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집합주택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창고 같은 게 쭉 이어져 가면서 구획져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이건 이제 서쪽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제 거주 지역 쪽으로. 한편 여기 보시면 SK 주유소가 보이는데 이 위치가 대충 예전 노선 바꾸기 전에 동해남부선 야읍역 주변입니다. 요 근처에 철도 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동쪽으로 공업단지를 바라본 풍경입니다.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분들은 아마 언덕 위에서 바라보셨으면 예전 본인들 고향인 매암동 쪽에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려해서 여기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연 저감장치 등이 잘 갖춰지기 전에는 아마 상당히 공해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압 송전탑이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게 위압적으로 보였고요. 이런 풍경도 보입니다. 이 신화예술인촌 또는 신화마을의 마을에 간 3층은 공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울산 공업단지 쪽이나 또는 태화강 남쪽에 볼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르셔가지고 이 마을에 간 위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상징적인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영상을. 나중에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아사에서 제 거 선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수익도 안 나오는 채널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는 60년대부터 사택단지들이 많이 조성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택단지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국석유공업 야음사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음동이 좀 넓어요. 이 야음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업단지 만들어지고 옆에 만들어진 주거단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주민들이나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단지였던 거죠. 거길 넘어가면 일반 시민들을 위한 주거단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서쪽으로. 기본적으로는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니까, 회사의 사유지니까요. 그래서 철조망 너머로 보면 이렇게 집들이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 하나석유사택과 비슷한 느낌이죠. 현재 여기는 거주자가 거의 없는데 관리용으로 한두 분 살고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워낙에 기념비적인 건물이라 울산 역사문화대전의 항목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석유공업은 64년 12월 11일에 설립을 했다. 그 울산 공장은 남구 여천동에 있고 주요 사업은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업사택은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해서 공장이 위치한 여천동과 인접한 야음동에 67년 9월 30일에 조성했고 가장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사를 이번에 가면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꼭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석유 사택 또는 신화예술인촌, 신화마을로부터 거리는 대략 1km 정도. 제가 빠르게 걸었던 시간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127 집원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구역이죠. 이렇게 구역이 잡혀 있습니다. 신선산 동북 쪽이네요. 그래서 봤습니다. 살짝 봤더니 제가 소문을 듣고 간 게 평소에 열어두긴 한다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답사를 모처럼 간 거고 전 기록을 딱히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 울산의 역사적인 지역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라서 누가 계시면 인사를 드리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차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계신가 싶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만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이런 건물은 아마 관리동 또는 간부급 건물로 보이죠. 그리고 단층 주택들은 아마 직원 사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예전 한국 석유공업 사택과 신축 아파트 단지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란히 찍어봤습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 다 기본적으로 사택 단지들이었는데 요즘 재건축이 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안 가실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집들 약간 미국 집 같기도 하고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관사 건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장항, 충남 서천군 장항에 있는 건물이 지역에도 남아있고요. 충북에 있는 충주, 목행 이런 데에도
꽤 남아있는데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택들도 이제는 근대 건축으로서 주목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이 지어지고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펜스가 쳐져 있죠. 이번에 울산을 다녀와서 좀 놀랐던 게 요즘 울산이라고 하면 우정혁신도시라고 태화강 북쪽에 구도심 북쪽에 만들고 있는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쪽 지역뿐 아니라 울산 곳곳에서 태화강 남쪽의 곳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이 인구가 감소된다는 말을 하시긴 하지만 역시 내부에서의 이른바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수요는 견고해 보였고요. 그것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아직까지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산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962년 5월 16일에 나온 책입니다.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이라고 박정희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혁명정부라고 불렸죠. 5.16 혁명이라고. 그리고 1년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는가를 자랑하려고 만든 책이에요. 이렇게 된 책이고요. 책이 좀 굉장히 지금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펼 수는 없습니다만 살짝 펴보면 이건 좀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마 춘천댐 건설 현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동기 국토 건설 계획이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동댐이니 이마댐이니 댐 만들고 여기가 오늘의 주인공인 울산 지역 공업단지 개발 상황입니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이라는 책의 표지고요. 이렇게 울산공업지구 건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태화강 북쪽이 여기가 구울산이라는 거죠. 향교도 있고 식민지 때의 울산역도 있었던 구도심이죠. 아래쪽에 비료공장을 만들고 방금 전까지 봤었던 장생포, 매암동 있는 쪽에 이런저런 정유공장 등을 만들고요. 방파제도 만들고 울산만에. 그리고 매립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생포 쪽. 그리고 강 건너 북쪽에는 종합제철공장과 화력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보시면 방어진은 떨어져 있죠. 이 울산의 구도심이라 그러면 세 개였던 거죠. 태화강 북쪽에 향교나 울산역이 있던 울산, 이주어촌인 장생포와 방어진. 이 중에 장생포는 어쩌다 보니까 공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게 돼서 전통적인 마을로서 성격을 잃어버렸고 방어진은 외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게 되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찾아가게 될 포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룡포하고 포항이라는 것이 마치 예전 울산과 방어진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구포항과 구룡포의 가운데 자리하게 되죠. 그리고 울산의 향토사학자이신 김진곤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울산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쫓겨난 실향민이신데 그래서 어떤 자료를 모으고 계시고 실향민으로서 심정이 어떠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뵈었더니 굉장히 귀한 자료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촬영하라는 허락을 받고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라는 약속을 해드리고 촬영한 자료들입니다. 약진하는 울산 공업도시, 울산시 1969년 그리고 아까 보셨던 공업탑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울산시 선전 팜플렛입니다. 울산 도시계획 이렇다. 이렇게 팸플릿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졸렬하지만 알아보기 쉽게 울산 시내 시가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1번 지역 시청이 있는 쪽이 옛날 울산 구도심 태화강 북쪽, 그 아래쪽에 공업단지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었고요. 색을 칠해가지고 태화강 북쪽에 제철 지역하고, 그리고 태화강 남쪽 현재 울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계획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할 거다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방어진 쪽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길만 뚫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울산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왼쪽으로 가면 언양이라는 데가 있다. 이 언양이 현재 울산역이, KTX 울산역이 있는 곳이죠.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울산시 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한시대 진한, 신라시대, 고려시대, 2조 태종 때 울산으로 개칭했고, 세종 때 울산 도어부가 됐고, 1910년에 울산면이 됐고, 31년에 울산읍이 됩니다. 계속 도시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때 울산이 커진 거는 이제 방어진이나 장생포의 성장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61년 1월에 특정 공업지구로 선정됩니다. 특정지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당시에는. 제주도 특정지구, 경인 특정지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정 공업지구로 선정된 이듬해 5월에는 울산시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시민헌장 보시면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 재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에 보면 공업센터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합시다.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란 말 좋아하죠. 이때도 그랬어요, 보면. 그리고 공업용지 조성 현황 보면 기건설,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이 확장된 곳이 전체의 59.5%, 남아있는 곳이 18.5%, 그리고 공공용으로 쓰는 게 22%라고 돼 있어서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6, 7년 만에 상당 부분 건설이 끝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산 정유공장이라든지 한국 비료, 당시는 비료가 화학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중추시설이었죠. 또는 영남화학주식회사, 동양나이론, 여러분이 지금도 잘 아실 현대자동차, 한국알미늄 등의 공장 사진이 나와 있고요. 태화강 하구호 개발 계획, 석유화학 공업단지 건설 현장, 종합운동장 조감도 등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완료된 공장을 볼까요?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영남화학 울산공장, 한국비료공업 울산공장, 동양나이론, 동양합성, 공영화학, 태원물산 울산석고공장, 조선비료, 한국석유공업, 이게 아까 봤었던 야음사택의 회사죠. 그리고 대한제관 울산공장, 인성산업, 주식회사 삼양사. 이 삼양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설탕 만드는 회사죠.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울산항역 앞에 있습니다. 한국전력, 울산화력발전소, 한국휴움관, 현대자동차, 한국알미늄 등이 건설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울산의 관광지로는 학성공원, 임진왜란 때 전투로 유명하죠.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등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논문 중에 하나인 울산 공업지역의 경제지리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박한주 선생이 쓴 이 논문에 보면 한참 이제 건설하는 시점의 상황입니다. 이런 구성 속에서 울산이 자리하고 있고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 공업지대가 되어 있죠. 공업지대가 있다는 것은 전기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운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댐들을 만들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야강이 있고 태암 저수지, 태화강, 다은 저수지 등이 보이죠. 이 중에 이 태암이라는 지역을 좀 주목해 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울산의 상류 지역에 산쪽 지역에 둔기마을이라는 마을이 보이고요. 둔기마을 애양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암댐이라는 대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논문에 보이는 울산 공업지역에 물을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댐이죠. 댐을 만들면 당연하게 산에 있던 마을들이 사라집니다. 물에 잠깁니다. 근데 이 대암댐을 만들기 위해서 사라진 둔기마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롯데그룹을 만든 신격호 회장의 고향이 여기였어요. 그래도 좀 유명합니다. 가보시면 지금도 신격호 회장이 나서 자란 집이 보존이 돼 있고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개인 희사였겠죠. 그 돈으로 이렇게 둔기회관도 지어주고 옛날 마을, 물에 잠긴 마을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애양비도 세웠습니다. 둔기마을이라고 해서 원둔기 1반, 2반, 3반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신씨 집안이 많죠. 신선열, 신수열, 신재열, 신동계, 신격호 회장도 이 집안인 거죠. 둔기마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둔터다. 군대가 주둔했고 임진왜란 때 언양연 의병들이 주둔했다. 그래서 설명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이제 뭐 풍수지리가 좋아서 영산 신씨의 신격호는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며 가난하나마 인심이 좋고 부지런하고 교육률도 높아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의족해 오순도순 320여 년 동안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1969년 대암댐으로 수몰됨에 따라 70여 호가 되었던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져 고향을 떠나고 지금은 겨우 10여 호가 외롭게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에는 해마다 일로 오셨대요. 와서 마을 사람들 모아서 운동회도 열고 그때마다 이제 기탁금도 주시고 하셨답니다. 의연금 같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울산 공업단지를 만드는 그 대상 지역 또는 이렇게 댐을 만드는 데에서 만들어진 수몰 지역들 주민들이 당시는 보상금이 참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봐주고는 어디 정착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현재 현대 울산의 하층민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신격호 회장이 본인 동네 분들을 많이 롯데로 취업시켰다라는 카더라 통신도 울산 현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더라 이런 고압송전탑과 망향비가 서 있는 것이 공업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경우는 회야댐입니다. 회야댐을 만들기 위해서 중리, 신전, 신리, 통천마을 250여 가구가 살다가 울산 시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쫓겨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김진곤 선생님 본인도 실향민이다 보니까 이런 망향비, 망향석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정도 찾아뵙고 그분 차를 얻어 타고 울산 전체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기입니다. 온산 하면 유명하죠. 온산공업단지. 한복판에 망향동산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공업지대로 둘러싸인 한복판에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온산 이주민 망향비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 보면 온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쫓겨난 마을 열 몇 개 마을에 대한 망향비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망향비 옆으로는 공장의 탑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역시나 고압 송전탑과 망향비만큼이나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한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74년 4월부터 온산 산업단지 개발로 사라진 10개 법정리 19개 행정마을 주민들의 애절한 향수와 고향을 그리는 염원을 담아놓은 곳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세웠어요. 70년대에 쫓겨났는데 한 4, 50년 뒤에나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그동안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자리 실향민이라 부르는 고향이 있어도 고향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괜히 강하게 말했다가는 저 남산에 끌려가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간신히 목소리를 내게 돼서 이렇게 공장들 곳곳에 망향비가 남아 있습니다. 여수도 그렇고 이런 울산도 그렇죠. 그러니까 망향비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울산 신항등을 만들면서 또 없어지고 있고 울산역을 만들면서 또 없어지고 있고 개발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빈 땅에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살던 땅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죠. 특징적인 망향비랄까요? 마을 한두 개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세종마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마 전 국민이 아실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라 때 아랍에서 왔다 그러는 처용이 이 마을로 왔다 그래요. 처용가를 불렀다고 하는. 저 앞에 보이는 돌이 하나 보이죠? 이 암초가 보이죠? 여기가 옛날 처용이 왔었다고 하는, 상륙했다고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세종 예터라고 해가지고 개운포라고 통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성터도 있고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을이 부유해졌으나 70년대 외한강 상류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면서 공해로 말미암아 주민이 살 수 없는 공해지역으로 바뀌어서 90년대 이주를 시작했다. 처음에 공단을 만들 때 박정희 정부는 공장 옆에 마을을 남겨두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고 나니까 공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차로 이주시켰던 주민들을 다시 2차로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하고 안산이나 창원 등에서는 중간에 녹지 지역을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근데 이 울산 지역, 온산 같은 곳들은 그런 정책이 확립되기 전의 상황이라 이른바 온산병 같은 공해병을 많이 주민들이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분들의 망향비가 하나 산속에 있는데 올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망향탑을 세우며 하고 아저씨 5명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처용무입니다. 처용이 왔다 그럴 때 춤췄다고 하잖아요. 그 부인이 바람이 난 걸 보고는 가만히 나와가지고 혼자 춤췄다고 하는 그게 마을에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용잡리라든지 나무아리 용연리 등이 보이고요. 망향탑을 세우며 개운포에 구름 거치면 처용함을 품은 눈 시리도록 푸른 고향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 발전과 공업도시로 태어나는 울산을 위해 공해에 찌든 사랑하는 고향을 두고 떠나간 3만여 10개 동 그리운 얼굴들 3만 명이 좀 쫓겨난 거예요. 이게 농촌 지역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마음들이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망향공원을 마련하고 망향의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춤춘 모습이 참 짠하더라고요. 다른 데 있었으면 그냥 초용무의 모습인가 보다 싶은데 없어진 마을의 주민들이 세운 거다 보니까 이 얼굴들이 참 서글프게 느껴져가지고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내해 주셨던 김진곤 선생 이렇게 뒷모습을 찍었는데요. 본인 고향이 요 근처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전 1995년 6월 26일 미국의 타임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초등학교가 보이는데 그 뒤로 뭔가 한가득 쌓여있고 매연이 나오고 있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용연 등의 공업단지 옆에 있었던 마을들이 겪고 있던 그 공해 실태입니다. 그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으로서 이 장면이 채택이 됐대요. 워낙 이렇게 바로 공장 옆에서 온갖 오염물질을 쌓아두고 맡아가면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었다. 이 용연초등학교는 그래서 폐교가 됐다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부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김진곤 선생이 이 글을 쓰셔가지고 함께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문화원 형토사연구소 연구실장이고요. 당시에 신문기사를 한두 개 가져왔습니다. 73년 7월 19일자 기사고 공업 입국에 밀려날 천연의 황금어장 내년 6월 공업지로 탈바꿈할 경남 온산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참 끔찍하죠. 집들 위로
거대한 공업단지에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죠. 위압적입니다. 온산 공단 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가설된 동재련소의 컨베이어 시스템. 주민 이주 대책이 미비한 채 공장들이 들어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처음에는 직주근접을 하겠다는 좋은 뜻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1차 이주에 이어서 2차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이주 상황을 이렇게 지도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81년 2월 23일째 계산인데요. 공해로 이주해야 할 울산 공해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용현, 부곡, 삼산, 달동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천 등이 보이고요. 현대자동차, 조그맣게 자동차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 마을 옛날 망향비가 용현 예터비라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좀 짠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끝을 내려 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큰 뜻이 있었기에 산업화의 물결을 수용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하며 아울러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든 어떤 용도로 쓰이든 축복 속에 번창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공업도시 울산이 탄생을 한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